이런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온 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저와 함께 숨겨진 보물찾기 떠나시겠습니다. 얼굴 나오면 찍지 마요. 옷 좀 이쁘게 입고 나와. 뭐로 이쁘게 입어야지 이쁘게 나오지. 시어머니는 봐도 돼. 시어머니는 팔지 보세요. 시어머니는 봐도 되고 친정엄마는 보시면 안 되고. 가슴 아프죠. 딸내미가 이렇게 일하는데. 안 그래요? 같은 엄마라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거리가 참 머네요. 어쨌거나 도대체 저 많은 패전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이걸 한꺼번에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다 잘라야 돼요? 안 가져간대요, 이제. 그전에 이렇게 가져갔는데 중국에서. 예. 이제 안 가져간대요. 중국에서 안 봤잖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예,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안 가져간대요, 이제. 그냥 이렇게 갖고 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중국으로 가요? 네. 중국으로 많이 가나 보더라고요. 요즘 비닐은 중국에서도 수입을 안 한다며요. 네. 왜 그래요? 경제가 저기 되니까 그러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냥 잔뜩들 싸졌고. 지네도 배가 부른가. 진짜 살만한지. 거기서 뭐 재활용 해갖고 다시 뭐 해서 인류 다시 수출하는데 그건 안 나봐요. 아까 보신 그 많은 패전선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늘 있어 왔던 것들이죠. 쌀과 빵이 없이는 살아도 전기가 끊어지면 당장 세상이 끝장나 버리는 게 우리네 일상입니다. 이사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왜 멀쩡한 전선을 다 잘라내고 새로 끼우는 걸까요? 컴퓨터, TV는 물론이고 저런 대형 전기 공사도 쉴 새 없으니 저 전선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폐전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렇게 버려지는 폐전선이 1년에 60만 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병국 박사가 중국으로 실려간다는 이 많은 폐전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냥 폐전선이지 중국의 소수민족보다 더 다양합니다. 지금 굵은 게 없어요. 가느다란 전선이라도 집어넣어 보겠다. 저 기계를 탈픽이라고 한답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뜻인데 과연 폐전선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거는 가면 최좋은 동.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불려서 그런 거예요. 좀 풀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킬로그램에 지금 시세가? 지금 킬로그램에 7,700원? 네, 키로에. 좀 굵은 선을 잘라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굵은 선 속에 작은 선들이 가득 숨어 있네요.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그러면은 요 안에가 나오는 걸 이걸 갖다 2차 탈피하면은 요게 나와요. 그렇지. 요걸 개던 놈을 네. 겉옷을 벗기고 나니 속옷이 또 있더라. 그걸 벗기는 게 2차 탈피. 날렵한 속 알맹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나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네. 좀 아까 이렇게 나온다는 나오면 얘기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굵은 선은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다 탈피를 선이 해요. 많이 들어있는 놈은 탈피를 하고 탈피를 하고요. 이렇게 가늘고 이런 것들은 탈피를 못 하니까 수출을 하고. 네,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예. 수익이 없으니까 탈피를 안고 그냥 수출해버린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납품은 남는 게 있으면 직접 하고 안 그러면 속에 황금이 들었던 뭐가 들었던
그냥 중국으로 수출해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전선은 중국은커녕 담밖을 넘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두 번만 탈피기에 집어넣으면 구리선이 우수수 쏟아지니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만 집어넣고 나면 그 속에서 굵기만 할 뿐 아니라 품질도 최상급으로 꼽히는 풍채 좋은 구리줄이 나옵니다. 진짜 예뻐요. 구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쁘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까요? 주식부터 샀죠. 주식은 3일이지만 이거 갖다 주면 바로 돈 주잖아요. 이건. 어디 주식하고 비교하느냐? 그래서 전선 끊어가는 감전되면서도 전선 끊어가는 이유가 감전되면서도 막 끊어가잖아요. 시골 그 정수기 막 이런 거 모다 펌프 그 선 다 걷어가고 이것 때문에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자에 관한 데는 전부 금과 은, 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제품에서 이런 것도 예를 든다면은 자, 요런 거 속에서도 전부 은이 이제 함유가 돼 있어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일반 커넥터, 뭐 이런 커넥터 같은 데도 전부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이것도 지금 요 안에 있는 커넥터가 은이에요.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고 또는 추출해낼 기술이 없어서 싼 값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저런 물건들이 아깝지 않느냐고 이명성 씨는 거의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금속 재활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 빼고 일본하고만 비교하면 한심하죠.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내 기술로 추출이 어려운 금속은 일단 일본에 추출을 맡긴 후에 재수입하는 형편이라니까 도시 광산에 관한 한 우리는 일본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요 금을 캔다면은 이 1톤에 뭐 3g인가 얼마 그 광산에서 그걸 캔다면 성공이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요 커넥터 하나가 여기도 금인데 요거를 이 안에서 있는 거를 다 잘랐을 때는 3g이 더 나와요. 그러면은 광부가 죽으라고 국가적으로서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 추출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오늘날 광산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저렇게 왁스 성분이 구리 사이를 꽉 채우고 있거나 너무 가늘어서 탈피기조차 벗겨내지 못하는 것들 등등은 모두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구리가 국제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직업이 고물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낮춰봐도 이명성 씨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 지표 좀 보세요. 구리의 국제 시세가 주식처럼 수시로 뜨는데 뭐 몇백 불도 올라가고 몇백 불도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20-30불씩 1-20불씩 왔다 갔다 이제 그래서 며칠 전에 좀 뚝 떨어지고서 한 200-300불 한 200불 정도가 뚝 떨어지고서 거기서 계속 보합세로 갔다가 뭐 10%, 아니 10달러, 20달러, 20-3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제정세, 환율 이런 거 다 알아야 한다. 주식처럼 북한의 위협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구리는 전쟁 무기에도 많이 사용되는지라 국제 분쟁 뉴스도 한몫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예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물 중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봐요. 나는 이거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주식처럼 매일 변동이 있으니까 다른 고물들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사다가 이렇게 쟁겨놔도 또 뭐 큰 변동이 없는데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자원을 다 빨아삼키고도 모자라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자국산이건 해외 제품이건 쓸만한 폐기물들은 모두 빨아들이고 있지요. 역시 중국은 무얼 해도 스케일이 크네요. 전 세계의 폐전선이 중국으로, 그 중에서도 텐진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런 거 다 자른 다음에 수출한다는데 이 전선들은 아마도 중국 본토에서 수거된 것들인가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조, 적당한 넓이를 차지하고서 시끄러운 기계음을 벗삼아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있는 황금처럼 빛나는 무더기들.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저렇게 쌓였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바짝 붙어서 살펴보기로 했지요. 아저씨가 전선을 밀어넣으면 맞은편 여자분께서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 빛나는 구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을까요? 主要就是韩国、西班牙，韩国、西班牙，对。 이 잔 전선들은 눈에 익습니다. 한국의 재활용업자들이 저런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던 바로 그 잘디잔 전선들입니다. 韩国的比例大概在60吧，60%左右吧。 그렇다면 저 공장에서 매일 뽑아내는 구리의 60%가 한국에서 헐값으로 넘겨버린 소중한 자원이겠네요. 구리선을 빼고 난 껍데기들은 모두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기름을 뽑는다고 하네요. 이런 게 남는 장사지요. 껍질 벗겨지면서 바로 구리가 나오는.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갑자기 멈추지 않는 한 이 구리들은 참으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공장장이 인터뷰를 한 곳은 한국에서 건너온 폐전선들을 등지고서였지요. 이런 장소에서 한글을 만나는 것이 썩 반갑지만은 않네요. 인건비니 뭐니 해서 우리가 헐값에 넘겨버린 이런 자원들이 중국인들의 열정과 뚝심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집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언제 손으로 일일이 까내겠는가? 그 폐전선들이 년간 수십만 톤씩 이곳으로 옵니다. 중국은 구리가 없어서 저렇게 이 나라 저 나라의 폐전선을 수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칠레 다음으로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죠. 그런데도 쓰레기와 다름없는 저런 폐전선들까지 알뜰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폐전선이라기보다 쓰레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도 그냥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을 가하면서 잘디 잘게 썰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과 함께 흘러나오면서 플라스틱 성분인 껍질은 껍질대로 한 곳으로 모이고 구리는 구리대로 또 한 곳에 모아 삽으로 떠내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젊은 처자에게 노동은 한없이 서글프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어두컴컴하고 전 근대적인 공장에서 중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동산처럼 보이실 겁니다. 아까 그 처자가 한 삽 한 삽 퍼올린 폐전선 껍질들이죠. 이것들도 어디론가 실려가 기름이 되든지 장화가 되든지 모양을 바꿀 테고, 톱밥처럼 보이실 테지만 톱밥은 톱밥이되 구리톱밥입니다. 물론 구리로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받을 것이고 용도도 하찮을 테지만 마지막 티끌 하나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막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다는군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폐전선을 중국에 보내는 나라, 스페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폐전선이나 폐비닐을 중국에 팔아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국부 낭비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자원화해보자. 이름하여 열분해기 프로젝트. 열분해기가 모양을 갖추고서 자기를 만들어준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폐전선이든 폐타이어든 폐비닐이든 죄다 기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환상의 열분해기입니다. 8년 전에 연구를 시작해서 기계 제작을 진두지휘한 김병국 박사, 그리고 한신호 교수. 폐 고무장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고분자 플라스틱 종류들이 들어가서요. 그걸 갖다 고온으로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다양한 또 기름들이 나오는데, 기름에는 등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CO,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CO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폐전선을 가득 싣고서 말이죠. 얼마나 싣고 왔나 무게부터 달아보고 나서 폐전선을 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두 종류였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탈피해도 될 것과 중국에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골칫덩어리. 재활용 업자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두 번째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 작은 동굴 안에서 무슨 조화가 일어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이 일만 해온 업자들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 박사가 장담하는 대로 완벽한 분해가 이루어질 것인가. 딱 봤을 때 나 솔직히 반신반의했어. 왜냐면은 이걸 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자, 전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커넥터라든가 이런 게 불량 나는 양이 굉장히 커요. 그 양들이 어마어마해요. 버리는 전선만이 아니다. 커넥터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이 시험 과정이 성공한다면 재활용 업계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470도만 올리면 기름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김 박사 설명이 맞는지 누군가 살펴보러 가는데 400도가 채 되기 전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 속에 들어간 내용물이 어떻게 되었나. 빠져나간 가스와 남아있는 기름을 빼고 나니까 41% 나왔습니다. 41%. 그러니까 920kg를 넣어서 동이 나온 게 380k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1% 정도가 나왔습니다. 동으로. 보통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아니죠. 수율이 잘 나온 거죠. 따지고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괜찮은 거죠. 보통 때는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한 30%, 31% 나온다고 봐야죠. 이번엔 보너스. 기름을 받을 차례입니다. 아직 분류가 되기 전 상태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니 휘발유니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일종의 혼합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서 불을 붙여보기로 합니다. 다 장갑이 아까 기름만 타잖아. 고라지잖아 장갑 자체가. 아, 대단하네. 사실 폐전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기름 받을 일 없습니다. 전선 껍질을 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것까지도 중국에 팔아버리니까요. 아까 개근할 때
폐전선이 980kg 들어갔다고 했죠. 순전히 그 껍질에서만 나온 기름인데 분류를 해보니까 벙커 CU가 7통, 경유가 2통, 그리고 휘발유가 14리터쯤 나왔습니다. 20리터짜리로 통일해 놓으니까 200리터 가까이 나온 셈이죠. 보너스 말입니다. 살 때는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 버릴 땐 라면 박스만도 못한 게 폐차의 운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컷 타다가 미련 없이 내다버린 그 자동차가 어떤 최후를 맞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선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차갑고 찌그러진 쇠뭉치에 불과하지만 어쩐지 측은한 느낌마저 드는 건 웬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버린 차는 그냥 쇠조각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는 보통 크롬, 망간, 니켈 등등 약 4.5kg의 금속을 남깁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던 철선과 구리선도 적지 않습니다. 저 쇠조각들은 제철소로 가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돈 되는 건 이미 다 뜯어갔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매립지로 보내 파묻거나 소각로에다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 골칫거리랍니다.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스폰지며 고무 시트, 이 폐차장에선 한 달에 15,000대가 분해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약 3,0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각 비용이 톤당 10만 원씩 약 3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억 원이면 넉넉 잡아 1년에 40억 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서는 가히 천문학적 금액이네요. 태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김병국 박사는 이 쓰레기들이 불타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각로에다 태우지 말고 다른 곳에서 태우면 돈까지 벌 수 있다. 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은 이 재료를 만들 때 기름을 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열분해하게 되면 다시 오일로 전환돼서 나오게 되는데, 김 박사의 장담이 과연 사실일까? 김병국 박사는 이곳의 책임연구원, 대체에너지 개발과 폐기물 처리가 평생 매달려야 할 그의 과제랍니다. 폐차장에서 가져온 쓰레기들, 얼마 되지 않지만 시험 삼아 한번 태울 겁니다. 기계는 거창해도 라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의 소량이라 좀 미심쩍기는 합니다만 지켜볼 수밖에요. 내가 잘 되네. 기름으로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선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주장입니다. 조건에 맞춰놓고 이렇게 증발을 시키면 아주 깨끗한 이런 휘발유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근데 휘발유가 이렇게 물처럼 원래 맑아요? 원래 휘발유는 이렇게 맑은데 원래 정유 공장에서 이렇게 원유를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첨가를 하는 거예요. 첨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휘발유는 원래 하얀색인데 윤활 성분 같은 첨가제를 넣으면서 발그스리한 색깔도 집어넣는다는 거죠. 물이나 다른 기름과 구별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기름 나온 것을 한번 인화 실험을 해보면은 이 휘발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화성이 좋아요. 이게 바로 불이 붙죠. 그래서 이게 그 옥탄가가 약 8, 그 탄소 고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옥탄가도 좋고 이 휘발성이 좋아서 차 연료로는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폐전선 폐차 다 했으니 이젠 폐비닐 차례. 제주도 누구나 관광을 떠올리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주도만큼 비닐하우스 많은 곳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귤은 노지에서도 키우고 하우스 재배도 하는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육지로 실어내기 위해 쌓아둔 모양인데 저걸 운반해야 하는 물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매립장은 곧 포화 상태. 새 매립장이 필요하지만 어느 마을의 주민도 매립장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단 한 곳 폐비닐 모아서 재활용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만들어졌다가 사정없이 버려진 폐기물들. 쓸 때는 요긴하게 썼다가 오물처럼 버려진 온갖 폐비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촌에 가보면 밭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가 들어서 이 수거를 잘 안 합니다. 제주도는 뭐 밭 담이라 가지고 그 밭 돌멩이가 많아서 그 구멍이 찔러 내버리는 수도 있고 또 밭에서 전부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분여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수거를 해서 저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폐비닐도 어찌어찌 손질하면 쓸모가 다 있다 그런 말씀인데 저런 하수도 파이프도 다 그런 용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상태가 좋은 하우스 비닐이나 비료 포대는 물론 대환영. 이런 공장에서는 예외 없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깨끗이 때를 벗기고 조각조각 자른 다음 새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녹아버려야 가능한 일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형태, 굵은 가래떡 모양이 된 다음에는 국수팔처럼 모양을 바꾸어서 냉각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비료 포대나 폐비닐이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작은 구슬 모양이 됩니다. 이 구슬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에선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없지요.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 인천항에 모였습니다. IT와 자동차가 강조되는 시대에
그것도 세계적인 무역항에서 뭔가 잘못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구리를 빼낸 빈 껍데기도 중국행. 펑자방 사장입니다. 인천에서 9년째. 제주도 폐비닐 구슬도 이 사람 손으로 먼저 넘어가죠. 이게 보시면요, 그 일반 그 물류 창고이나 뭐 공산품에서 포장해서 나온 비닐들입니다. 그 비닐 수거해가지고 다시 압축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중국에서요, 다시 세척을 해서 분쇄 공장 통해서 나중에 원료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돌아다니며 물어보면 중국에서 이제 안 가져간다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한국에서 나가는 이런 제품 중에 중국 정부가 반입을 거부하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중국에다가 폐타이어, 그 다음에 폐마대하고 농업용 비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수출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정책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거는 이 상태에 안 나갑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국내 저희 거래처에 국내 처리를 거래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원료 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제 중국에 못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성주에서 왔습니다. 성주? 예, 성주 그 거래처에서. 펑 사장이 원료를 중국에 보낸다 할 때 그 원료란 바로 이 펠릿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폐비닐 녹여 작은 구슬처럼 만들었던 바로 그 물건. 이제 폐비닐 꾹꾹 눌러 담아서 보내는 그런 쓰레기는 사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중국 정부가 지지를 잘 선호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원료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도 좋은 눈으로 보시고, 저희가 지지를 또 해주시고. 예. 펑자방 사장에게 그럼 중국에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또 텐진행. 펑 사장이 우선 우리 창고부터 보시라. 자신의 물류 창고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옥수수 알갱이만한 플라스틱 구슬 펠릿들입니다. 그리고 95% 한국에서 건너간 것들이죠. 성주에서 참외 모종을 덮어주었던 비닐, 제주도 밀감하우스에서 나온 비닐 등등. 제주도까지 우리 가잖아요. 제주도, 뭐 부산, 대구, 뭐 대전만 없네. 대전 빼고 다 있어요. 왜 대전만 없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펑 사장은 이 사업에 앞으로 10년간은 제대로 매달려 보겠다고 승산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게 제가 봐서는 10년 동안, 1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성과 중국 인건비랑 이제 그 가공 원가랑 따졌을 때 10년 후에 이제 한국보다 소비 수준이 비쌀 수 있으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그동안에도 중한 FTA도 있고 하게 되면 또 맞을 수도 있고 정책 변화나 이런 거 따라서. 폐비닐이나 수출한다고 누가 뒤에서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해도 펑 사장 끄떡 안 합니다. 네, 거의 다 저희가 취급하는 이것도 엄연한 국제무역이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 더 크게 웃을 수도 있다. 이게 이 품목은 이제 그 원료 통, 용기 통들이 용기로 만든 거예요, 거의 다. 펑 사장이 한국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펠릿이 어디로 가는가? 그중 한 곳이랍니다. 하수도 파이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길래
보나마나 조악한 작업장이 틀림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오금이 다 저릴 정도였습니다. 한겨울에는 텐진과 베이징 일대의 토목공사가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파이프 제작 장면을 촬영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한국에서 건너간 플라스틱 펠릿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폐기물이 귀찮다면 우리에게 다 보내라. 마치 중국 인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재활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저 비닐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슈퍼마켓용 비닐봉지가 됩니다. 모두가 재활용이라는데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을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 다 빼앗아 간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수출 물량이 늘어나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형편이죠. 어쨌거나 이 베트남 처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은 재활용 봉투. 누군가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하는 것이고 이 봉투 역시 사용 후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재활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쓰레기 봉투라 그래서 쓰레기 낙엽을 담는다든지 무려 80%를 재활용 원료로 만든다는 대형 쓰레기 봉투. 어느 가을날 LA 큰 길가에서 누군가 낙엽을 큰 검정 봉투에 담고 있다면 저 봉투일 확률이 높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을 원료로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도 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런 걸 만들죠. 네, 중국에서도 만드는데 칼날 내는 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인쇄까지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중국보다 좀 낫죠. 경쟁력이.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오른 데다 특히 이 부분 인쇄 실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근근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도 그 나라의 국력과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하나에도. 조금 고급스러운 이런 봉투는 재활용 20%, 새거나 다름없는데 한국 그 식품도 많이 이제 수출을 하면서 저희 봉투가 또 거기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만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는 봉투도 예. 이제 한국에 예, 나가야 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은 폐비닐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여러모로 재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자리였습니다. 시골 정서를 망가뜨리는 보기 싫은 물건이지만 돈을 주긴 주는 거예요? 네, 돈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경로 잔치라고 그 어버이 행사할 때. 그러니까 수확 끝난 밭에서 널려있는 폐비닐 수거해 놓으면 그걸 환경공단에서 돈 주고 가져간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오대산 월정사가 지척인 벽내리 마을. 멀리서는 고즈넉한데 가까이 가보니 지지고 볶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저 수수부꾸미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팥고물이 적당히 들어가서 달짝지근하죠. 이거 우리가 2개 3,000원씩 줘서 팔거든. 계산해서 다 돈 내라. 이장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며 감자, 돼지 머릿고기에다 소주.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400만 원 했나? 제일 많이 할 때 한 4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평균 한 300,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예요. 벌어놓은 돈으로 경로잔치 벌리고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추석 때 과일을 사서 온 동네 집집마다 다 한 상자씩 돌려요. 그 돈으로 또 프라이팬이며 국수 뽑는 기계도 산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돈이라고 했던 내용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폐비닐 수거해 놓았다가 그걸 환경공단에다 팔고 받은 돈이랍니다. 일거양득이란 말은 이럴 때 써야 딱 들어맞는 거죠. 저런 폐비닐이 밭에 너덜너덜 깔려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은데 모아놓았다 팔면 돈까지 받는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환경이겠죠. 그게 폐비닐을 밭에다 그냥 놓으면 겨울에 바람에 날아가서 막 나무 가지에 널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보기 싫었어요. 도시를 떠나 귀농한 사람들이 지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싸움, 바로 이런 비닐들과의 전투입니다. 마음까지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다시 벽내리 파티장. 방 안에 갇혀 지내시다가 부녀의 초대를 받으니 기쁘신 모양입니다. 이런 풍경은 도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런 음식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맛보면 유난히 별미랍니다. 평창군에서 폐비닐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마을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벽내리의 300~400만 원은 다른 마을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정겹게 사용하고 있네요. 폐비닐 수입의 첫 번째 용도가 경로잔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촐하냐? 아닙니다. 이날 행사는 설날 앞두고 부녀회가 가볍게 마련한 것이고 진짜 경로잔치는 5월 어버이날에 크게 벌인답니다. 그러나 많은 폐비닐이 처한 상태가 벽내리처럼 그냥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축장이나 정육점에서 나오는 저런 쓰레기들. 기름 범벅이라 도저히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묻거나 어쩔 수 없이 소각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다. 왜 비싼 돈 주고 태워버리는가? 김병국 박사가 또 한 번 전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열 분해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설마 저런 막대먹은 비닐 쓰레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김 박사가 열심히 설명해도 잘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기름이 빠져나오려면 8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470~80도. 줄줄줄 흘러가는 것이 과연 기름일까요? 모든 비닐 제품은 기름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공 상태의 높은 열로 분해하면 다시 기름이 된다. 정제되기 이전의 상태, 원유입니다. 몹시 흐뭇해하는군요. 잘만 하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은 토끼털 하나만큼 볼 것 없다고 해도 싣고 가서 돈 주고 태워버리느니 이렇게 기름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중국에 가서 한국을 바라보니 갑자기 안 보이던 세계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중국에 팔아버리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린 물건들. 중국인들은 그것들을 모아 구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저 황금색 구리의 60%는 한국 땅에서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산업 폐기물과 재활용 업자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쓰레기까지 치워주면서 자원으로 저변에서 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눈으로 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번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뒷모습.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사라질 때도 고철 틈새에서 휘발유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 경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소중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 황금색 빛나는 구리를 더 이상 헐값에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